그날 우리 국밥집 앞 골목에까지 검은색 세단이 줄을 섰습니다. 딸아이가 결혼한다고 그 집안 사람들을 만나는 자리였어요. 저는 그때만 해도 몰랐습니다. 그날이 우리의 참을 수 없는 모욕의 시작이 될 줄은. 우리 가게 간판 아래에서는 아침부터 따뜻한 국물 증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2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켜왔어요.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육수를 끓이고 재료를 손질하는 게 저희 일상이었습니다. 손님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불러 기억하고 어제 감기 걸렸던 분에게는 따뜻한 국물을 한 그릇 더 챙겨드리는 게 저희가 사는 방식이었죠. 근면과 성실. 그것이 저희 삶의 전부였고 딸아이에게 물려줄 수 있는 유일한 유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이너스. 우리 딸 정은이는 33이었습니다. 대기업 본사에서 일하는 성실하고 인정받는 직원이었어요. 대학교 4년 내내 장학금과 아르바이트로 버텼고 졸업 후에는 첫 월급부터 조금씩 모아서 저희한테 받았던 등록금을 모두 갚았습니다. 저희는 받지 않으려 했어요. 부모가 자식 공부시키는 게 당연한 건데 무슨 돈을 받느냐고. 하지만 정은이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게 자기가 부모한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답이라고 했어요. 저는 그런 딸이 너무 기특했습니다. 동시에 미안했어요.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시켜주지 못한 게, 친구들처럼 예쁜 옷 사주지 못한 게, 여행 한번 보내주지 못한 게. 그래서 딸의 결혼만큼은 잘 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평생 고생만 한 저희를 닮지 않고 편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랐어요. 그게 제가 딸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소원이었습니다. 우리 딸은 대학 등록금 다 갚았어요. 대기업 다녀요. 이제 다 괜찮아요.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딸이 자랑스러웠고 이제는 정말 모든 게 괜찮을 거라 믿었어요. 상견례 장소는 고급 한식당이었습니다. 정은이가 평소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예약도 몇 주 전에 해야 한다는 그런 곳이었어요. 저는 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일하던 옷 말고는 변변한 옷도 없어서 몇 년 전 친척 결혼식 때 입었던 옷을 꺼내 입었어요. 구겨진 부분을 다림질하고 또 다림질했습니다. 긴 테이블 위로는 고급스러운 식기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은은한 조명이 공간을 감싸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우아한 분위기 속에서도 어딘가 차가운 기운이 흘렀습니다. 사돈 측 가족들이 들어왔을 때 저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특히 남자의 어머니, 문 회장이라고 소개된 그분은 저희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서 온 사람 같았습니다. 손목에는 값비싼 시계가 빛났고 목에는 진주 목걸이가 걸려 있었어요.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아, 우리는 다른 세상 사람이구나. 문 회장은 부드러운 눈웃음을 지으며 메뉴판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무심한 듯, 하지만 정확히 계산된 목소리로 물었어요. 국밥집이라. 손님 많이 오면
돈이 제법 되나 봐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질문은 호기심이 아니었어요. 당신네 형편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겠다는 뜻이었죠. 남편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평생 손님들 앞에서 지어온 그 익숙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하루하루 감사하게 먹고 삽니다. 문 회장은 잠시 고개를 끄덕이는 듯 했어요. 하지만 곧 목소리를 낮추며 우리 정은이를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에는 물건을 품평하는 듯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어요. 우리 집 결혼은 품격이 중요해요. 드레스, 식장, 예물. 그런 건 사위가 준비할 테니 걱정 마세요. 걱정 마세요. 그 짧은 한마디가 식탁 위에 떨어졌습니다. 부드럽게 말했지만 저는 알아들었어요. 당신네는 능력이 없으니 손 떼라.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가만히 있으라는 뜻이었습니다. 정은이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어요. 저와 남편은 몸이 움찔했습니다. 남편은 억지로 미소를 유지했고 저는 테이블 아래에서 손을 꽉 쥐었습니다. 문 회장이 와인잔을 천천히 돌리며 우리 정은이를 위해서 아래로 훑쳤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마치 물건을 감정하듯이요. 그 시선이 정은이의 단정한 블라우스에 그리고 조금 낡은 구두에 머물렀을 때 저는 테이블 아래에서 손가락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만큼 꽉 쥐었지만 얼굴만큼은 웃음을 유지해야 했어요. 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딸을 위해 웃어야 해. 저 자리에서 우는 건 나나 남편이 아니라 우리 딸이니까. 딸이 행복하려면 저 사람들과 잘 지내야 하니까. 참아야 해. 꼭 참아야 해. 결혼 이후 몇 주가 지나고 저는 딸의 집을 처음 방문했습니다. 정은이가 결혼해서 살게 된 집은 고급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넓은 평수의 집이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잠시 숨이 막혔습니다. 거실은 우리 가게보다 넓었고 가구들은 모두 고급스러웠으며 베란다 너머로는 한강이 보였어요. 아, 우리 딸이 이렇게 좋은 데서 사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안도하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사위는 출근했고 시댁 식구들이 집에 있었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 그리고 시누이의 친구 한두 명이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차를 마시며 여유롭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딸은, 우리 정은이는 앞치마를 두르고 손에 고무장갑을 끼고 있었습니다. 제 딸이 창틀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닦고 있었어요. 쓰레기를 꼼꼼히 분리하고 점심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죠. 머리카락 몇 가닥이 이마에 땀으로 붙어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서자 정은이는 황급히 손을 닦으며 반갑게 웃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가 너무 억지스러워 보였습니다. 제 딸이 저한테 억지 미소를 짓고 있다는 게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엄마, 그냥 도와드리는 거야. 아무렇지 않아. 새댁이 집안일 익히는 거 당연한 거잖아.
정은이는 괜찮다는 표정을 애써 지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아요. 우리 딸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걸. 25년 동안 딸을 키워왔는데 딸의 표정을 모를 리가 없잖아요. 거실에서 문 회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들으라는 듯한 목소리였어요. 우리 집에 들어왔으면 우리 집 방식을 배우는 거야. 그쪽 부모님께도 부탁해요. 정은이가 집안일은 잘해요. 그 순간 제 눈이 뜨겁게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울 수는 없었어요. 정은이 앞에서 우는 건 딸을 더 힘들게 하는 거니까요. 딸의 손을 잡았을 때 그 가녀린 손가락에는 물집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설거지를 너무 많이 해서 생긴 상처였어요. 겨우 몇 주 전만 해도 깔끔하게 매니큐어를 바르고 있던 그 손이었는데 저는 눈물을 참으며 속으로 울부짖었습니다. 딸을 낳으면 꽃길일 줄 알았는데 아들보다는 딸이 편할 줄 알았는데 딸이 자라면 나보다는 덜 울 줄 알았는데 내가 평생 고생한 게 딸은 편하게 살라고 한 건데 왜 내 딸이 저렇게 살아야 하는 거지? 왜 내 딸이 남의 집에서 하인처럼 살아야 하는 거지? 두 번째 방문은 제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날이 됐습니다. 그날은 일요일 아침이었어요. 정은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웃고 있었지만 울고 있는 것 같았어요. 급하게 달려갔습니다. 식탁 위에는 정성스럽게 포장된 도시락 6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이게 뭐니? 시댁 식구들 일주일치 도시락이에요. 새벽 5시부터 만들었어요. 정은이는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우리 딸이 밤새 잠도 못 자고 만들었다는 걸. 사위는 소파에 누워 휴대폰을 보며 피곤하다고 투덜댔습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어요. 시누이의 친구들은 거실 소파를 차지하고 앉아 웃고 떠들며 과자를 먹고 있었습니다. 정은이가 설거지를 하는 소리, 물이 콸콸 흐르는 소리가 배경음악처럼 깔렸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우리 딸은 오븐 앞에 쪼그리고 앉아 온도를 확인하며 힘없이 말했습니다. 엄마, 결혼은 그냥 이렇게 사는 거래. 처음엔 다 그렇대.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제가 딸을 도우려고 접시를 들었을 때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그 접시가 제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청아한 절단음이 울렸습니다. 파편들이 사방으로 튀었어요. 문 회장은 소파에서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이런 건 익숙해지면 안 부서져요. 경험이 없으니까. 그렇죠? 국밥집에서는 이런 고급 식기 안 쓰시잖아요. 그 말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은근한 무시가 담겨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웃지도 울지도 않았습니다. 제 얼굴이 철판처럼 차갑게 굳어지는 걸 느꼈어요. 무언가가 마음속에서 뚝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참아야 한다고, 딸을 위해서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던 그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져 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파편들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표정만큼은 무표정했어요. 정은이가 황급히 달려와 저를 말렸지만 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파편들을 모두 쓰레기통에 버린 뒤 저는 조용히 집을 나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25년 동안 국밥집을 운영하며 쌓아온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새벽부터 일어나 육수를 끓이던 날들, 손님들에게 웃으며 인사하던 날들, 딸의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쉬는 날 없이 일하던 날들. 그 모든 시간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단 말인가. 내 딸이 모욕당하고 무시당하고 하인처럼 취급받는 걸 보기 위한 것이었단 말인가. 아니야. 절대 그럴 수 없어.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참지 않기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대기업 본사 회의실에 있었습니다. 긴급 이사회가 소집됐어요. 문 회장이 평소처럼 여유롭게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깨끗한 검정 정장을 입고 머리를 아주 가지런히 묶었습니다. 평생 국밥집에서만 일했던 제가 이렇게 정장을 입고 회의실에 들어서는 게 낯설었어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을 때 비서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임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했어요. 문 회장은 처음에는 누군지 몰라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제 얼굴을 알아봤어요. 며느리의 엄마 국밥집을 하던 그 여자. 그런데 왜 임원들이 저렇게 긴장하고 있는 거지? 제 얼굴에 그런 의문이 떠오르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어와 문 회장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차분하게 하지만 명확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룹 지분 17% 보유자 김영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온 이유는 간단합니다. 회의실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문 회장의 얼굴에서 혈기가 사라지는 게 보였습니다. 17%. 그 숫자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저는 천천히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결혼 전에 가게를 매각했습니다. 25년 동안 한 자리에서 일했고 그 자리는 재개발 지역이 됐죠.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많은 돈이었어요. 평생 벌어본 적 없는 큰 돈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어요. 그 돈을 어떻게 할까 고민했습니다. 딸 결혼 자금으로 쓸까? 아니면 제 노후를 위해 은행에 넣어둘까? 하지만 저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25년 동안 거래하던 식자재 업체가 있었어요. 정직하고 성실하고 좋은 재료만 취급하는 곳이었습니다. 그 업체 사장님이 상장을 준비한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분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투자했습니다. 회의실은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제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10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한 번도 그 주식을 팔지 않았어요. 필요한 돈이 있어도 급한 일이 있어도 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복리의 마법이라는 게 일어났더군요. 현재 저는 대주주 3위입니다.
문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사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다시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우리 딸에게 사과하세요. 집안이 아니라 사람을 보지 못한 죄에 대해, 돈이 아니라 인격을 무시한 죄에 대해. 문 회장이 당황하며 변명을 시도했습니다. 이게 오해가, 저희도 정은 씨를 정말 아끼고. 저는 그 말을 자르듯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손짓했어요. 회의실 문이 다시 열리고 법무팀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두꺼운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여기 있는 건 당신 회사의 부당거래 내역입니다. 하청업체에 대한 불공정 계약, 대금 지연 지급, 부당한 단가 인하 요구, 그리고 여기는 제 딸에 대한 무급 노동 강요의 증거들입니다. 저는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말했어요. 정은이가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까지 집안일을 했는지,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두 기록돼 있습니다. 저도 잘 몰랐어요. 요즘 스마트폰에는 녹음 기능이 있더군요. 정은이가 자기 방에서 매일 일기를 녹음했습니다. 법률 자문을 받아보니 이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가정 내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하더군요. 법무팀장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 회사와 저희 그룹 간의 주력 계열 계약입니다. 연간 500억 규모죠. 이 계약의 중단을 통보합니다. 즉시 효력을 발휘합니다. 문 회장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어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계약이 중단되면 그녀의 회사가 얼마나 큰 타격을 입을지. 저는 천천히 일어서며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저는 25년 동안 국밥을 끓였습니다. 국밥은요, 재료가 좋아야 국물이 나요. 아무리 오래 끓여도 재료가 나쁘면 맛이 없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좋아야 가정이 서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집이 크고 좋아도 마음이 없으면 그건 집이 아니라 감옥입니다. 문 회장은 떨리는 다리로 무릎을 꿇다시피 했습니다. 평생 남에게 고개 숙인 적 없을 그 여자가 이제는 바닥을 보며 용서를 구하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진심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회사를 지키기 위한 거짓말은 아닐까?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제가 미리 연락해둔 우리 정은이가 들어왔어요. 딸아이는 더 이상 앞치마를 두르고 있지 않았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올린 모습이었어요. 원래의 우리 딸, 대기업 직원으로서 당당했던 그 모습이었습니다. 정은이는 회의실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시어머니를, 남편을,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단 한마디만 했습니다. 조용하지만 흔들림 없는 목소리였어요. 저 엄마랑 살 거예요. 이혼 서류는 변호사를 통해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그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어요.
물집 자국은 아직 남아 있었지만 이제 그 손은 자유로웠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서로의 손을 잡고 회의실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사위가 뭐라 말하려 했지만 정은이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문 회장이 무언가를 외쳤지만 그 목소리는 더 이상 우리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그 문 너머로 저희의 새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몇 달 후 저희 국밥집이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같은 자리는 아니었어요. 재개발로 사라진 그 골목이 아니라 조금 더 넓고 환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간판은 똑같았어요. 25년 전통 국밥집이라는 글씨가 여전히 정겹게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가게 안에는 저와 우리 딸이 나란히 앉아 만두를 빚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리듬을 맞추듯 움직였어요. 제가 빚는 법을 가르쳐주고 딸이 조심스럽게 따라하고 가끔 서툴러서 웃음이 터지고 그러면 또 다시 시작하고 엄마, 이렇게? 그래, 그렇게 하면 돼. 우리 딸 손재주 좋네. 엄마가 가르쳐줘서 그렇지. 정은이는 회사를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대기업에서 일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퇴근 후와 주말에 저를 도와줍니다.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에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하고 싶어서 하는 일입니다. 저는 딸에게 물었어요. 힘들지 않니? 회사 일도 하고 여기도 도와주고. 아니에요, 엄마. 여기서 일하는 게 훨씬 행복해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 말을 들으니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씩 들어왔습니다. 단골 손님들이었어요. 오랜만에 다시 문을 연 국밥집 소식을 듣고 찾아온 분들이었습니다. 사장님, 오랜만이에요. 국밥 맛은 그대로죠? 그럼요. 레시피는 절대 안 바뀌죠. 오히려 더 좋아졌어요. 이제 우리 딸이 도와주거든요. 저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웃음은 진짜였어요. 누군가 앞에서 억지로 짓는 웃음이 아니라 진심으로 행복해서 나오는 웃음이었습니다. 정은이도 웃으며 손님들을 맞이했어요. 그 미소에는 더 이상 강요된 무언가가 없었습니다. 그저 평온하고 자유롭고 행복한 미소였어요. 국밥 냄비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진한 육수 향이 가게 안을 가득 채웠어요. 그 향기 속에는 25년의 시간이, 제 땀이, 딸의 눈물이, 그리고 이제는 저희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이 녹아 있었습니다. 저는 국밥을 한 그릇 떠서 딸에게 건넸습니다. 자, 먹어봐. 엄마가 새로 만든 레시피야. 딸은 그것을 받아들고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어요. 따뜻한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면서 가슴속까지 따뜻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정말 맛있어. 그래, 다행이다. 내가 좋아하면 됐어. 저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 순간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저희를 비췄어요. 따뜻하고 부드럽고
평화로운 빛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국밥집을 작다고 말했어요. 변변찮은 장사라고, 돈 안 되는 일이라고 말했죠. 하지만 저는 이 안에서 세상에서 가장 큰 마음을 끓였습니다. 딸을 지키는 마음을, 서로를 아끼는 마음을,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그 마음들이 모여서 이 국물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자유로워요. 국밥 위로 김이 계속 피어올랐습니다. 그 김 속에서 저와 딸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더 이상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을, 더 이상 고개 숙이지 않아도 될 당당하고 자유로운 이야기가.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을 무시한 사람에게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세요. 하지만 그것은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 자신을 위한 것이에요.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당신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당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를 당신 스스로에게 증명하는 겁니다. 저는 25년 동안 국밥을 끓이며 살았습니다. 남들은 작은 장사라고 무시했지만 저는 그 안에서 제 딸을 키웠고 제 가치를 지켰어요. 그리고 정말 필요한 순간에 그 작은 국밥집이 제 딸을 구했습니다. 당신도 언젠가는 저희 모녀처럼 따뜻한 국물 한 그릇 앞에서 진심으로 미소 지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 곁에 소중한 사람과 함께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